북한 체제의 심각한 균열이 엿보인다. 그리고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태영호 공사의 탈북 이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언급이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 시작됐고 공군은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훈련을 오늘 실시했습니다. 일련의 이런 모습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오늘 언급은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언급치고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게 아닌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적절하게 말씀을 현실 진단을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태영호 공사의 이 탈북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봅니다. 태영호 공사 자체의 의미가 있고요. 그 가족인 오해선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외국 대사관을 들라고 하면 아마 세 군데가 될 겁니다. 하나는 중국에 있는 대사관일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대사관일 거고, 하나는 이제 북한의 이비자 유럽 및 서방 세계에 대한 그걸 총책임지는 대사관이 바로 영국 대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영국 대사관에서 바로 서열 두 번째인 공사가 탈북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북한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족인 오해선 씨의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제 바로 친척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오백룡의 아들이 지금 오금철, 소위 말하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빨치산 가문이거든요. 빨치산 가문의 체제 이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북한의 테크노크라트의 체제 이탈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는 백두산 가문의 체제 이탈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체제 균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옳은 진단이라고 봅니다. 네. 테크노크라트 전문 기술 관료들 빠지고, 그러면 제일 로열 패밀리 다음으로는 제일 대우받았었던 빨치산 가문들도 다 이탈하고, 그러면 누가 남는 겁니까? 누가 체제를 운영합니까? 남는 것은 만경대 가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경대 가문이 바로 이제 김일성 가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이미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그 고모를 지금 뭐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한 2,400만 정도 되면 노동당원들이 한 300만 더하기 빼기 정도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다시 핵심을 추리라고 하면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노크라트의 균열, 그리고 빨치산 그 파들의 균열, 이것들이 있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남은 것이 바로 만경대의 그 파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것들로 보면 체제 균열이 아주 심각성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체제 동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말이기도 하고 우리 북한 정권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체제 동요라는 게 사실 포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체제 균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엘리트층의 균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 김정은 엘리트들이 있을 거고요. 반 김정은 엘리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체제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친 김정은 세력과 반 김정은 세력의 갈등이 형성이 되겠죠. 그 갈등이 얼마만큼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와중에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겁니다. 하나는 반 김정은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는 정말 우발적으로 암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체제 균열이 심각해지면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 전체의 동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뭐 예를 들면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과 김정일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있을 때는 탈북자에 대해서 공화국을 버리고 가는 것은 배반자다, 가라,
이렇게 이제 한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김정은 들어서는 지구 끝까지 가서 데리고 와라. 완전히 이제 김정일과 김정은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이 180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난 뒤에 적어도 작년까지는 탈북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어 왔습니다. 감시 감독도 강해졌고 한만 국경선에 철책도 쳐졌고 다양한 체포조를 동원해서 또 체포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서 인원들이 탈북자들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 8월 1일부로 탈북자들이 8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올 연말 되면 한 1,300명 뭐 더하기 빼기 정도가 될 텐데요. 이 정도 되면 28,500명의 우리 기존 탈북자에 더하기 해서 이 인원들이 되면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탈북자의 숫자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탈북해 오시는 분들의 탈북 목적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개인의 잘못을 저질러서 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들이 탈북의 주 원인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것이 바뀌고 있는 거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이제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희망은 이제는 더 이상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주재원들이거든요. 그 주재원들 속에 바로 북한 외교관들이 있고 주재원들 속에 충성 자금을 바치는 노동당 39호실에 직접 달러를 갖다 바치는 그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북경에 근무하던 우리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 탈북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상 홍콩에서 올림피아드에 나갔던 그 수학 영재도 탈북했죠.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에티오피아에 있던 외교관 탈북했죠. 7월 달에는 러시아에 근무하던 그 또 외교관 탈북했죠. 그리고 올 또 7월 달에는 동아시아 전체, 동남아시아 전체에 이 소위 말해서 김일성 통치 자금을 총관리하던 북한의 장성 탈북했죠.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가명이긴 하지만 김명철이라고 하는 사람, 유럽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에서 돈을 거둬들여 가지고 그것을 충성 자금으로 바치는 사람이 4천억을 가지고 갔니 몇천억을 가지고 갔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전체적으로 탈북의 유형도 바뀌고 숫자도 증가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탈북하는 사람들의 그 유행 자체가 이제는 보통 사람들을 넘어서서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의 현실 인식은 비교적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한쪽에서는 그 통치 기반이 워낙 공포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 기반 자체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누가 과연 쿠데타 또는 다른 어떤 급변 사태를 조직할 수 있는 세력이 선실적으로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바로 공산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모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은 교육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특히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가 얼마나 다른 나라부터 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자기 체제에 얼마나 모순이 많은 건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람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정말 불을 지필 사람이 없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엘리트들의 체제 이탈이 가속화되면 틀림없이 이 와중에 그런 아주 이벤트성인 그런 사건들도 발생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함의의 연례 군사훈련이고 오늘 거기에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도 나왔고 프리덤 가디언 자유를 지킨다 뭐 자유의 수호자 그런 뜻인데요. 오늘 공군이 그 북한의 핵심 시설들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글 소어링이에요? 이름이? 어떤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은 오늘 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은 얼지 프리덤 가이던스라고 하는 이 훈련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실병력이 기동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실병력이 기동하는 훈련은 우리가 2월 달에 주로 하고 있는 그 훈련, 갑자기 그 이 훈련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2월 달에 하는 훈련. 네. 그게 이제 주로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훈련에서 주로 이제 실병 기동 훈련을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되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의 훈련이긴 하지만 훈련 자체가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이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군단급 이상의 우리 부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원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미군들이 지금 주한 미군하고 정원되는 미군들 합해서 한 2만 5천 명, 그래서 7만 5천 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공군의 소어링 이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치솟는 뭐 이런 그 독수리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그 훈련이 독수리 훈련이죠. 아까 실병 훈련이. 그렇죠. 키리졸브 훈련.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 그 2월 달에 키리졸브 훈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군 훈련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의 전투기가 한 450대 정도 있거든요. 뭐 훈련기까지 또 무슨 헬기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이제 수원 비행장도 있고 원주 비행장도 있고 청주, 김해 뭐 굉장히 많은 비행장이 있는데 그 비행장에는 한 종류의 비행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장에는 KF-16, 어떤 비행장에는 FA-50, 어떤 비행장에는 뭐 F-15, 뭐 대구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각 전투기마다 달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무슨 뭐 뽀빠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를 달고, 어떤 것은 뭐 슬램 ER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어떤 것은 이번에 들어오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거 이번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비행장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그 비행장이 가지고 있는 그 비행단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공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비행기가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야 돼요. F-16도 뜨고, 그다음에 뭐 F-15도 뜨고, FA-50도 뜨고, 여기에 다시 정찰하는 비행기도 뜨고, 또 전자전 할 수 있는 비행기도 뜨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편대군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죠. 이렇게 여러 대의 비행기 군이 하나의 편대군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가고, 다시 두 번째 편대군이 만들어져서 또 가고, 세 번째 편대군이 만들어져서 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북한의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부여받은 임무 할당 지역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훈련을 지금 소어링 이글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그러니까 오늘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실시됐던 것으로 화면 얘기하고 그 소어링 이글, 소어링 이글의 모습인데 좀 자세히 좀 그 화면을 보면서 화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휘 통제소인가요, 여기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지휘 통제소죠. 지휘 통제소에 비상이 걸려서 지금 바로 출동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훈련이고요. 지금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훈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미 간에 하는 그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소어링 이글 훈련은 우리 한국 공군만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고, 한미 간에 소어링 그 이글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맥스 썬더 훈련이라고 얘기하는데, 맥스 썬더, 그러니까 천둥을 맥시멈 시키자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독수리 훈련할 때 2월 달에 그때 주로 이제 한미 간의 훈련을 하는데 이때는 뭐 한미 간의 전투기들이 한 100대 넘게 이렇게 떠서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훈련 말고도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엑스인터라고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엑스는 에어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에어본 인터럽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차단한다는 훈련인데요. 어떻게 차단을 하느냐 하면 이 북한의 그 북한의 스카드 미사일이
동굴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나오구나, 또는 그 300mm 방사포가 동굴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구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보고 난 뒤에 뜨면은 늦잖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떠 있는 거예요, 상공에. 이것을 차단 작전이라고 얘기해요. 엑스인터라고. 예. 그래서 그 차단 작전을 통해서 바로 스카드 미사일이 발견되거나 또는 저게 그 방사포들이 발견되면 거기서 공중에서 바로 탐지해가지고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엑스인터 훈련이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DCA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DAC, 그러니까 디펜스 카운터 에어입니다. DCA죠. 그러니까 북한의 항공기들이 아주 우리 한국을 향해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공군기들을 탐지해가지고 이제 띄워야 되잖아요. 예. 탐지해서 비행기들을 띄워서 그 북한 공군기들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런 훈련을 DCA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들이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한다. 그러면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이미 해놨을 것이고 지하 벙커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공군 전력이 그걸?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링 이걸 같은 그런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전투기들이 뜨잖아요. 네. 그 전투기들이 뜨는데 그 전투기에 탑재해 있는 미사일들이 다 달라요. 한번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적의 비행기에 쏘는 미사일이 있을 거고요. 예. 하늘에서 땅으로 어떤 특정한 표적에 쏘는 미사일이 있을 거고요. 하늘에서 함정에 쏘는 미사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 전투기가 그걸 모두 다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투기들이 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빵가 속에 들어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쓸 수 있는 미사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부터 도입을 해서 내년도까지 177기를 도입하겠다는 타우루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제거든요. 이것은 사거리가 500km입니다. 사실상 북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 수원이나 또는 심지어 저 대전에서 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정확하게 소위 말하는 평양까지 가서 지하 6m 빵카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괴를 하고요. 그것 말고도 뭐 뽀빠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그것도 한 사거리가 200km 정도 되고요. 또 KGGB라고 하는 거, 그거는 코리아 뭐 GPS 가이디드 밤을 줄임말입니다. KGGB. 이것도 이제 사거리가 한 70에서 100k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상용 GPS에서 군용 GPS 판매를 허락해 줬어요. 타우루스에도 군용 GPS를 달고 여기 KGGB에도 소위 말하는 군용 GPS를 이제 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제밍 현상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데, 특히 KGGB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방사포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좋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 북한의 방사포들이 전부 다 터널에 들어가 있다가 산의 후사면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격하면은 앞면에 공격하기는 쉬워도 뒷면에 공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KGGB는 GPS를 장착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뒷면으로 가서 공격할 수 있고 심지어 거기에 출입구를 봉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미사일이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열수 교수에게 현재 한반도 상황 그리고 소어링 이글 날아오르는 독수리 공군 훈련에 대해서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